30일 오후 전 세계가 주목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판문각을 나서시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 분리선 앞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My friend.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른 늦어 박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the prayer? Would you like me to step the prayer?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현재 북한은 대남 라인이든 결국 외교 라인이든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적 사항을 점검하고 새로 판을 짜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Our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Very big stuff, pretty complicated, not as complicated as people think. 예, 오늘 뉴스탑10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판문점 북미 회동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내막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3층 서기실의 저자인 이 태영호 공사와 함께 어제 있었던 이 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뵈서요 악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도 좀 심층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태영 사님, 어제 깜짝 회동을 좀 예상을 하셨는지요? 저는 전혀 저한테도 이제 뜻밖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이제 판문점 회담이 있기 며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간 기회에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까 말까라는 질문이 저한테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금방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다녀왔고 시진핑 주석이 G20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쭉 만나면서 김정은을 대변해서 가서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재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에서 아마 김정은이가 아직 그 중재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제 역측이 빗나가고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말들이 많아요. 정말 초유의 트위터 제안으로 깜짝 회동이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진 건지 이 자체도 태공사님께서도 정말 깜짝 회담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들 또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트위터의 그런 위력 그걸 이제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벌써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에 도착할 때 이미 사전 조율 사업들이 진행돼 있었고 특히 가장 기본적인 이제 조율 사업은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 발 먼저 앞서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들어오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벌써 판문점 주변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제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쭉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만나서 악수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올리는 그 시점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벌써 거의 한
80, 90% 정도는 만나자라는 큰 원칙적 틀거리는 합의됐는데 예. 여러 가지 가장 마지막 이제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30일 날 긴급 이제 타결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3차 정상회담으로 봐도 무방한 거죠? 당연히 이건 3차 정상회담이지. 뭐 딱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오거나 특별한 의제를 놓고 이제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상당히 오랜 동안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합의점들도 있어요. 당장 이제 2주 내지 3주 내로 실무팀을 구성해서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 이러한 큰 틀거리 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그렇죠. 쌍방 사이에 충분한 우려점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교환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번 판문점 상봉은 명실공히 이거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국제사회 이목이 판문점에 다 집중이 됐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손해볼 것 없는 겁니까? 물론 이번 저 판문점 회동은 양 쌍방 사이에 이제 다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결과를 내몬데 예. 그러면 누가 더 여기서 많은 실력을 챙겼느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당연히 김정은이가 더 많은 그런 실리를 챙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실리를 챙겼다. 대단히 많은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순간 이제 전 세계 언론들, 우리 한국 언론들은 다 같이 환성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환성을 올렸는데 저는 반대로 이 판문점 이 해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환희 속에서 제 우려도 깊어졌습니다. 평화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냐? 저는 북핵 공전의 평화, 핵 있는 평화의 시계가 드디어 가동하기 시작했구나. 비핵화가 아니라요. 예, 핵 있는 평화, 핵 공전의 평화의 시계가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미국도 북한과 접촉을 할 때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비핵화가 본인들이 제시할 카드가 아니라는 거 이 뜻인 거잖아요. 예,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가장 중시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무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가 하면 결국은 군사 분리선을 넘어서서 북한 땅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밟겠느냐 안 밟겠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왔는데 지금 뭐 사진에도 나오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하게 먼저 분리선을 넘어서 이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1972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예. 처음으로 중국 땅을 찾아가서 중국 땅에 첫 발을 디디던 그 장면이 저한테는 생각났습니다. 예. 예, 왜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가. 이거는 지금까지 전직 미국 대통령들은 절대 이제 북한에 먼저 이제 찾아가지 않고 북한을 계속 견제하고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게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에 발을 디뎌내온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또 핵을 완성했음을 선언한 다음에야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에 처음 발을 들어놓는 이러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은 지금 1972년, 1960년대 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67년도에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그런 핵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출을 발표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로 출현한 중국이라는 핵보유국을 인정한 의사를 비치고 결국은 72년도에 키신저를 보냈고 연이어 자기가 직접 중국 땅에 마오쩌둥을 들어가서 이제 만납니다. 예. 그때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고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주얼라이는 이것은 결국은 핵을 완성한 중국의 백기를 들고 찾아온 방문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국 이때부터 72년을 이후로 해서 전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74년도에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79년도에 결국은 대만에서 미국은 빠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언제부터 결국은
급물살을 타고 본격화 되느냐. 중국이 핵을 완성한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3차 미북 정상회담, 특히 그렇죠. 북한 땅에 한 발을 디뎌넣음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핵보유국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용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한 땅을 뭐 1분이라도 뭐 10발자국이라도 밟은 것 자체가 예전에 40여 년 전에 중국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셈이 됐다. 이렇게 어제 그 군사분계선을 넘은 걸 평가하시는군요. 예. 이게 이 북한이 어쨌든 김정은이 대외적으로는 그런 메시지 혹은 뭐 중국과 40여 전에 중국과 비견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면 대내외적으로는 안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이 상당히 부각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지금 현재 핵 협상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시각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지금 완전히 차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앞으로 나는 이 지역에서 50년 동안 강력한 지도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동안 내가 50년 동안 이 북한을 이끌고 나가고 이 지역에서 메인 플레이어로 남아있기 위해서 미국과의 모든 회담의 순간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을 결국은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전략적인 핵심利益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의 모든 지금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은 먼저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을 2번 쏘서 나는 굴하지 않는 강경한 모습을 비춰주고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친서를 보내고 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신의 원이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니 미국이 구본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번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고집합니다. 이거 분리선을 넘어서 조금만 더 가자고. 그래서 이제 북한 땅에 들어놓게 하고 또 북한 언론들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대서 특집을 했습니다. 역사에 남는 순간을 기록했다라고. 아까 이제 노동신문에도 그게 나왔었어요. 여기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북한 땅을 밟은 것 자체 상당히 이 북한 언론이 방점을 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 한국이나 또 미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와 우리 중국이나 또 북한의 이런 공산공 국가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북한은 시종일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고 반대로 미국은 북한을 봉쇄, 고립, 적대시 압박 정책을 쓰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니 미국이 백기를 들고 결국은 김정은을 만나려 한반도까지 왔고 판문점을 넘어서 결국은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나 또 중국 이런 데서는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것을 내부 결속에 이용하는 거죠. 대구성님 말씀은 이 수세에 몰렸던 이제 북한의 지위만 좀 높여준 꼴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요즘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행보가 상당히 넓었잖아요. 웬만한 정상들, 강대국 정상들은 다 만난 셈인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합의 1주년을 맞으면서 노동신문 1면에 장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장편 기사의 핵심은 북한은 바로 핵무기라는 이런 전쟁 억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정치 무대의 중심 국가가 됐고 또 김정은은 북한을 강국 반열에 올려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난 1년 동안에 있은 이런 사변적인 일들을 뒤돌아보겠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어제 6.30 미북 정상회담까지 북한은 지난 1년간 핵미사일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과는 4차, 어제까지 포함하면 4차 정상회담, 미국과는 3차 정상회담, 중국과는 5차 정상회담, 그 다음 푸틴과는 1차 정상회담을 해서 결국은 1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고 여기에 싱가포르, 베트남, 쿠바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 핵미사일을 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쭉 놓고 보면 북한은 14개월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북한 역사상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정상회견을 거의 매달 했다는 이런 셈입니다. 그러면 그렇네요. 어떻게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활기찬 정상회견을 할 수 있냐. 바로 북한은 현재서는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결국은 북한을 다 찾아오고 이 지역에서 북한은 결국은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와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만 안 쏘면 되고 글쎄 뭐 추가 제재는 이 정도면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김정은 위원장이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하고 저들은 핵국가임을 선포했습니다. 병진도선의 승리라고 이제 선포했죠. 그래서 북한의 지금 핵과 ICBM의 나이는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의 연령은 지금 계속 수명은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폐기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핵미사일 한 개도 폐기 못했어요. 그러면 이 미사일 폐기를 강제화하려면 대북제재도 추가돼가지고 대북제재의 폭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상승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추가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을 미국은 절대 반대하고 현재의 대북제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 ICBM 실험만 하지 않고 현재의 모라토리엄, 동결 상태만 그대로 유지하면 미국은 오케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견지에서는 현재의 모라토리엄 이런 수준 유지하는 것이 오케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견지에서는 결국은 북한의 핵이 그대로 있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고 핵 있는 북한과 평화롭게 사는 이런 방도를 모색해야 하는 이런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대단히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만일 미국의 현재 북한의 핵 폐기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핵 미사일 철폐를 빨리 북한이 시작하도록 대북 제재를 상승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미국 전문가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 핵 폐기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상승시키면 북한에서 수많은 애매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고 기아 현상이 일어나고 영양 결핍 현상이 일어나 인도주의 재난과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가치관으로서는 비핵화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그런 인도주의 참사나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미국은 바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걸 피하려고 제재를 상승시키지 않고 현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은 결국은 비핵화보다도 여기에 미국이 중심을 둔다고 생각하면 예. 결국은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 이것보다도 현 상황 관리, 모라토리엄 유지 방향으로 지금 미국은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태공상님의 이 분석을 조금 더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사전에 저희가 잠깐 저와 말씀을 나누셨을 때 시진핑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집중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화가 났을 거라는 분석을 하셨어요? 예. 저는 어떻게 해서 원래 판단하면 시진핑 주석을 이제 북한이 맞이하고 잘 한대에서 보내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김정은이가 많은 것을 받아내고 한동안은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에서 중재 역할을 많이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어제 벌어진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가 시진핑 주석 방문을 통해서 물론 좀 받아냈겠지만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어제 판문점에서 있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좀 약간 좀 이상했습니다. 실례를 들면 어제 회동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이제 주요 언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긴급 속보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예. 저녁에 가장 중요한 이제 중국의 기본 언론 매체인 CCTV의 기본 저녁 뉴스 이제 시먼리엔바오에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영문 TV, CCTV에서만 이제 GMTV에서만 이
판문점 회동이 나왔고 그다음 인민일보 인터넷판에 보도됐는데 기본 인민일보 여기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환구시보라는 인민일보 산하 이제 이 언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기 이걸 보면 중국 언론들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는 가장 톱 뉴스로 엄청나게 다뤘는데 어제 저녁 중국 언론들이 하는 걸 보면 약간 그런 북한의 소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뭐 등거리 외교, 저팔계 외교 여러 식으로 표현하는데 중국과도 슬쩍하고 미국과도 슬쩍하고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운데서 이제 등거리 외교를 하는 데 대해서 좀 중국이 약간 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태권사님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판문점 회동 말고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서 함께 평양을 찾았었잖아요. 예. 당시에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생각만큼 원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외교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까? 전 물론 완전히 못 받았진 않고 김정은이가 기대 수치만큼은 받지를 못했고 또 시진핑 주석도 제가 판단하건대는 미국과 이런 무역 전쟁이라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들어줄 수 없지 않았느냐 이런 미묘한 갈등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도 다시 미국과의 협상에 눈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겠습니다. 평양에서 만났을 때 생각보다 원하는 수준의 이런 지원과 원조가 없었나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만약 김정은이가 시진핑으로부터 충분히 받아냈다면 결국은 김정은은 이것을 위해서라도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회동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동북에서 올라가던 중국 시진핑의 역할은 다시 또 미묘해지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이런 게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구도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해됐어요. 이 부분도 좀 더 짚어봐야 되지만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있어서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볼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노이 팀이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외교 라인이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바뀐 게 오히려 더 앞으로 협상에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의 북핵 협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용호나 최성원이나 이런 베테랑 외교관들이 주도해 왔는데 그렇죠. 처음 지난해에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이후부터 싱가포르 하노이까지 가면서 김영철 말하자면 대나라인의 총수가 대남과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센터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동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하노이 회담에서 김영철 라인은 엄청난 협상 전술에서 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오를 범했는가 하면 북한의 외무성 라인은 항상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 흔들면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뭔가 하면 미국하고 협상할 때는 항상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전면에 들고 적대시 정책 철폐, 합동군사연습 중지, 핵 자산 반입 같은 정치 군사적 문제를 앞에 놓고 미국을 몰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제재 문제 같은 거 있다면 여기에다가 슬쩍 덤으로 씌워놔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협상을 해보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외교관들을 써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일 미국이 다르게 꺼려하는 것이 바로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가 미국 보고 아이고 한반도에서 무기를 내가라 군사훈련을 중지하라 일본과 감해서 핵자산을 줄여라 하라면 거기에 나온 미 국무성 라인은 이런 문제를 다룰 수도 없어요. 다룰 수도 없는 문제를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 협상 라인과 미국 협상 라인이 구조적으로 다른 것은 미국은 일반적으로 다 정무직입니다. 1, 2년 협상하다가 또 나가는데 이런 정무직으로 단기간에 일하는 사람은 시간의 촉박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기간에 그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반면 이분들은 베테랑이니까 이 사람 30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미국은 그 무엇인가 타협하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다가 제재 문제를 끼워 넣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철은
김정은이가 너무 제재 문제에 집착하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시작부터 영변을 포기하겠으니까 제재 5개 해결해 주세요라고 시작부터 제재 문제를 터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노이가 실패한 거다. 이게 결국은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출시켰다. 그래서 그러면 물론 김정은이가 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누가 권위하고 이러한 전술을 짠 건 누구냐. 그래서 이번에 보다시피 하노이 회담 때 라인은 다 없어졌습니다. 김영철, 그다음에 그 뒤에 김혁철, 박철, 김성해, 지어 통역까지도 쭉 없어지고 결국은 새로운 실무팀이 이제부터 등판할 것입니다. 태공사님, 원고에는 없는 건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베테랑 외교관들이 전면에 세웠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백악관 초청, 백악관 방문. 김정은 위원장은 하지 않겠네요. 아니, 제 생각에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제 김정은은 미국에 갈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세웠습니다. 왜? 적국의 수장을 먼저 북한 땅을 밟게 했습니다. 밟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은 이것을 큰 승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이가 미국 백악관을 찾아간다라고 해도 북한 사람들로서는 아무런 부담을 가질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 미국이 북한은 필경,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 강연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기를 들고 찾아왔다. 이렇게 선전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폭넓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을 찾을 수도 있겠군요. 예. 태공사님이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주셨던 게 바로 통역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노이 때도 여러 가지 통역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석원혁 이름 석자를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석원혁은 제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스웨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대사관 했을 때 이 석원혁은 중학교 학생으로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스웨덴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역성에서 파견한 무역서기관이었는데 스웨덴 국제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국제학교에서 중등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제 북한에 가서 외국대학 졸업하고 이제 미국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상당히 잘해서 데니스 로드맨,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 처음으로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이제 미국인을 초청해서 그때 외교를 벌였는데 그때 통역으로 이제 나갔었습니다. 나갔다가 한동안 석원혁 씨가 보이잖아요, 북한에서. 왜 보이지 않는가 하면,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에 왔을 때, 그때 김정은이가 만나죠. 그때 통역 과정에 엄청난 이제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혁명화 가서 몇 달 동안 농촌, 여기인데, 여러 달 동안 혁명화 과정을 걸치고, 이번에 다시 복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력을 갖춘. 아니, 보니까 저는 석원혁이라는 이름 석자도 사실 태공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그 과거의 여성 통역관 말고 그냥 새로운 남성 통역관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름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이제 미국 사업에 직접 관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이 미국 AP 통신사에 초청으로 미국을 갔을 때도 이제 같이 미국 AP 통신사를 방문한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통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잘 짚어봤는데 거의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그래도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새 판이 짜인 건지 아니면 뭐 약간의 3차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만 조성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시간은 저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집중하는가에 이제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핵 문제 해결해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은폐된 우라늄 농축 핵시설을 공개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완성해 놓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폐기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결국은 제재 해제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처럼 이미 완성된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문제를 계속 비켜간다면 결국은 이 지역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은 실현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고 시간은 김정은 편에 유리하게 흐를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 평화가 도래하고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성을 올리지만 아니, 보여지는 건 그랬어요. 그렇죠. 10년 후에 오늘을 뒤돌아보면
이 지역에서 완전히 핵보유국으로서 정상국가로 변화된 북한이라는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에 어제를 되돌려 보면 지금과는 좀 다른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 함께 어제 진행됐던 남북미 판문점 회동 긴급 분석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